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낭독의 브루스리입니다. 오늘은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간략하게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고할 때 직장이죠. 주로 상대방이 화를 내는 건 문제 상황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문제거리를 설명해 줄 테니 이제부터 네가 처리해 라고 말하는 느낌이거든요. 팁입니다. 꿀팁. 문제 상황을 얘기할 때는 해결책을 함께 가져와 주세요. 꼭 정답이 아니어도 됩니다. 적어도 해결책을 찾으려고 고민하는 흔적을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보고의 언어입니다. 개인 생활에서도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직장이 아니더라도 구독해야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쭉 넘어갑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시의 언어. 원하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다. 우리의 말에는 날개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날아가지 않는다. 조지 엘리엇,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대표 소설가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룰 10, 10번째 법칙이죠. 그 나머지 것이 궁금한 분들은 책을 구매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와,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언어의 임의성과 지식의 저주의 이중주. 이 말은 우리는 같은 말을 듣고 다르게 해석합니다. 라는 의미도 되겠죠. 일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단어는 없습니다. 이것을 언어의 임의성이라고 부릅니다. 언어학자 페르디낭 드 소시르는 시니피의 개념을 통해 이 사실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시니피앙, 기표. 시니피앙은 글자나 이미지 같은 겉모습을, 시니피에, 기의는 그 단어나 이미지가 담고 있는 뜻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분명히 똑바로 말했는데 왜 이런 결과물을 가져오지? 라는 의문이 반복된다면 자신의 언어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사용한 단어를 상대방도 똑같이 해석한 게 확실한가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상대방은 내가 아는 걸 모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식의 저주라고 할 수 있겠죠. The curse of knowledg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걸 상대방도 당연히 알 것이라고 여기는 고정관념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설명을 할 때는, 강의를 할 때 특히 초등학교 5학년생에게 설명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쉬운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 조언도 있습니다. 지시할 때부터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조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세상에 똑같은 단어는 없습니다. 분명히 똑바로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같은 단어를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지시해 주세요. 우리는 상사에게는 너무 많이 말하고 후배 직원에게는 너무 적게 말합니다. 자, 책장 넘기기입니다. ASMR이 자연스럽게 됐죠. 자, 그러면서 지시의 언어에 대한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마라톤 회의를 통해서 하던 일을 이제는 두세 번의 이메일 또는 짧은 메신저를 통해서 합니다. 비대면 문화인 언택트 시대에는 단순하고 명확하게 소통하는 능력, 이 일자라는 핵심 역량이자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제3장입니다. 제3장 마케팅 언어. 단순한 메시지로 소비자 마음을 움직인다. 요령은 이렇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세요. 평범한 것들에 관해 이야기하세요. 단, 그 평범한 것들을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야기하세요. 레오 버넷, 광고계의 전설.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야, 대단합니다. 평범한 말을 하지만은 단순하고 평범한 것들에 관해서 얘기하지만은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얘기하라. 의미심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의 메시지는 진짜가 될 때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자, 지금까지 마케팅의 언어에 대한 것이었죠.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대단히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익숙함의 낯선 요소를 살짝 넣은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디어를 꺼내야 할 때는 상황을 낯설게 바꾸어서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말이죠. 아이스크림을 따뜻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겨울철 아이스크림 매출 하락을 어떻게 하지? 따뜻하게 먹을 아이스크림을 만들자. 첫 번째, 자체를 따뜻하게 타 먹는 가루형 아이스크림이 있을 수가 있고, 따뜻한 음식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뜨거운 음식에 토핑으로 먹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따뜻한 상황과 함께 땀 흘린 이후 기분 전환을 위해. 자,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따뜻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을 낯설게 바꿔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죠. 이게 답입니다. 자,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은 남의 지갑에서 돈을 빼오는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남의 머릿속에 내 생각을 넣는 일이다. 중국 속담입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이 직장생활이죠. 남의 지갑에 돈 먹기가 쉽지 않다. 한국에도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일은 내 생각을 남의 머릿속에 넣는 일이다.
이 설득이라는 것은 말로써 원하는 걸 얻는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설득에는 세 가지 법칙이 있죠. 파토스,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역시 상대방의 감성을 자극하고 감정의 동의를 얻어라. 로고스 논리적으로 설명해라. 에토스 그 사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도덕성 있는 행동을 하라. 그런 것이죠. 자, 한번 정리를 하자면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 파토스를 잘 관찰하여 좋은 논리, 로고스를 갖고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하다는 믿음, 에토스를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레토릭이죠. 설득의 기법이죠. 설득의 기법, 레토릭. 제4장입니다. 파토스의 언어. 언제나 상대방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게 하다. 자, 벤저민 디즈레일리, 영국의 전설적인 정치가 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화제로 삼는다면 상대는 몇 시간도 귀 기울여줄 것입니다. 자, 파토스의 언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설득의 주인공은 첫째도 둘째도 상대방입니다. 설득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실컷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은 자신에게 도움되는 정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길게 얘기할수록 상대방은 귀를 닫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지 얘기하세요. 그 외의 정보는 버려야 합니다. 아깝고 속이 쓰리더라도 과감히 버립시다, 우리도. 상대방은 자신과 관련된 얘기에만 관심을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조언은 이렇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같은 편에 섭시다. 같은 편에게는 신뢰를, 다른 편에게는 불신과 경계를 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파토스의 언어에 관한 조언입니다. 갈등 상황일수록 오히려 상대방과 같은 편이 되세요. 자,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은 공략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를 보이는 순간 상대방은 100%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경계태세로 들어가죠. 우리는 상대방과 한편입니다. 공통의 악당을 해결해야 하는 동지죠. 설득의 성패는 우리가 같은 편임을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기는 대화라는 건 없습니다. 적어도 일터에서는 상대방이 승자처럼 보이도록 이야기합니다. 눈에는 눈, 호의에는 호의이기 때문이죠. 상대방을 패자로 만드는 대화는 대가가 매우 비쌉니다. 참고하세요. 진짜 원하는 걸 찾아 제안하세요.
상대방의 이유에 초점을 맞추세요. 자, 일의 언어는 토론의 언어와 다릅니다.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대방 말이 얼마나 멍청한가를 증명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걸 우아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이기는 대화라는 건 없습니다. 인생은 뭐뭐뭐가 아닙니다. 토론 대회가 아닙니다. 우아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걸 우아하게 말하는 법 배우세요.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루스 리였습니다.